네, 안녕하세요. 경매에 빠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MC 한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또 다른 홈336의 대표적인 인물을 모셨습니다. 바로 소행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소행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큰맘 먹었어요. 네,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 다니셨다고 하시던데 겨우겨우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시던 분이셨나요? 저 IT 기업에서 프로그램 만들던 개발자였고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체를 하나 열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망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지금은 마음은 훨씬 더 편해졌죠. 그렇죠. 예전에 얘기할 땐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네. 뭐 오히려 또 고맙비까지 하니까 네. 같이 운영하던 친구들이 서로 찢어져서 거래처까지 다 가지고 찢어져서 결국은 제가 그만두고 그 네. 친구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네. 열심히 읽어왔던 사업을 오히려 남 좋은 일을 하고 나오신 거네요. 얼마나 땡큐해요. 감사하죠. 네. 그러면 사업이 망해서 혹시 경매를 입문하게 되신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또 할 마음도 없었고 근데 되게 마음이 안식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면서 씀씀이가 좀 컸거든요. 근데 제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현실은 그때 당시에 만나던 친구들하고는 다 연이 끊긴 상황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과정 자체가 집에서 이제 방바닥만 긁었죠. 처음엔 이제 제 마음이 그런 거 아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른 마음으로 이제 안아주셔서 어머니한테 얹혀서 살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구박이 좀 심해지는 거죠. 그래도 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한 번 실패로 그냥 넘어진 상태로 넘어져 있었는데 네. 어머니랑 같이 이제 아버님 산소에 갔다 오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상태에서 지금은 절판된 책이죠. 상삼육의 생생경매 성공기 그걸 읽었어요. 그거를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누가 사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갖고 들어가서 읽었죠.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화장실 변기 앞에 앉아서 1시간 반을 화장실에서 그래서 7일 걸렸잖아요. 진짜요? 그날 이후로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되셨나요? 그렇죠.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할 게 이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책을 좀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그런 책들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는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까지는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 책 제일 뒤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 돈 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3436으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책에 현혹돼서 카페에 가입을 하고 돈을 바로 송금하고 그게 텀이 좀 짧았어요. 바로 시작하는 구간이. 지금 같은 경우에 336에서 스터디반이나 수업 들으려고 하면 대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서.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실도 없었죠. 오피스텔 하나 조그만한 거 해갖고 그때 사연을 얘기하자면 저도 사기 먹은 줄 알았어요. 입금해놓고 연락이 안 와. 뭔가 입금되었습니다. 뭐 되게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입금됐다. 몇 월 며칠까지 어디 와라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카페 이제 공지글 하나만 믿고 왔는데 들어왔더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있더라고요. 제 동기가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같이 수학을 했죠. 한 4주 수업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반 등록하고 그게 벌써 11년이니까 11년 전에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저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화장실에 책을 누가 드신 건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네. 왠지 왜요?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 때문에 힘들어 쉬었다가 다시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기까지 그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그 기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줄 아는 건 프로그램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또 그쪽으로는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똑같은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빼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초보자들도 할 수 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끌렸던 것 같고 그 기간이 처음에 한 3-4달 정도는 부정하러 다녔고 또 한 3-4달 정도는 이제 좌절에 빠져 있고 가족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데도 3-4개월 그리고 결심하는데 한 3-4개월에서 한 1년?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벌어놓은 돈도 거의 다 쓰는 완전히 이제 마이너스죠. 저 이거 시작할 때도 돈 빌려서 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참 마이너스 인생이긴 한데 뭐 빌려준 사람한테 갑자기 감사하네. 이 자리에 들어서 제 동생한테 감사하고요. 어머니가 참 많이 뒤에서 밀고 땡기고 때리고 어르고 달래고 이래가지고 지금 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경매가 처음 낙찰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행님께서는 특히 1년 동안 58번이나 폐찰됐다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또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수강생들한테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첫 낙찰건은 58번 걸린 게 아니라 15번 정도 만에 오피스텔 낙찰을 받았거든요. 대개 시장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물건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거든요. 아파트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네. 근데 낙찰 받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서 딴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기는 30명 들어오고 여기는 5명밖에 안 들어와. 요 생각만 짧게 해서 오피스텔 낙찰 받고 3천만 원 갖고 왔는데 거기 이제 500만 원이 투자가 된 거예요. 2,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빌라를 낙찰 받았어. 그것도 15번인가 16번 만에. 근데 거기도 1,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남는 게 1,5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산을 먼저 불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아파트 입찰하는데 336에서 교육하는 과정 중에는 초심을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초심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해요. 이게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네네. 폐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폐찰이 계속되다 보니까 운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8번 동안 폐찰을 하는데 처음에 20번은 견뎠어요. 희망을 가지고 법정에 가. 오늘은 될 거야. 다음번에도 오늘은 될 거야. 딱 20번 하니까 오늘은 안 될 거야. 진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게을러지고 좀 네. 놓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입찰하기 위해서 딱 준비된 물건이 있었는데 네. 그날이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은 이불 밖이 위험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불 밖으로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제가 입찰했으면 낙찰받을 가격이었어. 입찰을 안 갔는데 나한테 들어올 기회를 내가 게으름 때문에 발로 찬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건 한 번 있은 다음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열차가 끊기던 뭐하든 입찰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8번 딱 채우니까 그날 2건이 낙찰됐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건이 낙찰돼서 58번, 59번, 61번째인가 낙찰이 돼서 3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죠. 이야. 만약에 제가 그걸 견디지 못했으면 네. 이 자리에 세상이 앉아 있으려나? 그 폐차를 극복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안 간 날 맞아요. 그걸 맞아요.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안 갔으니까. 안 보지 못하는 게 문자 메시지로 와요. 문자 문자 메시지로 얼마에 네. 낙찰 받았는지, 그렇구나. 딴 사람이 낙찰 받아갔는지가 왔고, 네. 그리고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임장하고서 노력해서 입찰가까지 뽑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대개는 폐찰하니까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날은 눈이 이만하게 커지더라고. 뭐야 이거 3천만 원 날라갔네?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3천만 원 갖다 시작했는데 3천만 원 수익을 볼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이 됐냐면 네. 이거 입찰 가야 돼가 아니라 그냥 입찰 가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임장 갔다 와서 계산하고 입찰가 뽑고 입찰하고 그날 또 폐찰하면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일날 또 임장할 거리를 미리 싹 뽑아놓고 당일날 폐찰한 다음에 바로 또 임장 가고 그 생활을 우와. 거의 뭐 1년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또 견딜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폐찰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면 다른 폐찰자가 많거든요. 그쵸, 그쵸. 336 회원들이 엄청 많죠. 네. 다 같이 부대찌개 먹으면서 그때는 그게 룰이었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하나가 나왔다. 그럼 그 낙찰받은 사람 주머니 털어서 낙지를 먹으러 가요. 1인당 10,000원짜리. 근데 폐찰했다. 그럼 각자 털어서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죠. 7,000원짜리. 근데 그 낙지집이 망해서 지금 좀 아쉬워요. 폐찰한 날도 임장할 걸 미리 뽑아놓고 가는 것도 진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 호승심이 강해서 네. 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진 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날 바로 임장하고 입찰 물건 뽑아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동기부여하고 그걸 이야. 또 일주일 견디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매하시다가 계속 폐찰이 되신다면 바로 그날 임장하실 수 있는 물건을 뽑아서 네. 법원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58번째, 9번째, 그리고 61번째 주르륵 낙찰을 받으셨는데 첫 낙찰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물건이었는데 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낙찰 받고 나서 감정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오피스텔 월세 세팅하는 그것도 이제 제 마이너스의 유일한 집 아직도 못 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 처음 낙찰 사례는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하는 물건의 출구 전략을 전혀 안 세워놓고 그냥 월세 세팅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들이 나왔던 거죠. 지금 뭐 그 내용들을 다 수업에 녹이고 있긴 한데 리스크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떨어져요. 와, 수리를 해야 된다. 고장나거나. 네, 내 생각엔 50만 원이면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150만 원에 나갔거나 그리고 풀옵션에 올수리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풀옵션이긴 한데 이 오피스텔이 태어날 때 이 풀옵션 지금은 네. 다 바꿔주긴 했는데 그게 제 수익률을 얼마를 깎았냐면 제가 12% 수익률 보고 들어갔는데 무려 7% 정도의 수익률을 깎아버렸어요. 예. 거의 반 이상이 그렇죠. 깎아졌네요. 돈이 이제 비싸게 산 거죠. 아. 예. 더한 건 5,2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근데 낙찰 받고 나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5,500만 원이면 풀 옵션에 올수리 돼 있는 게 그냥 골라서 살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망각하고 낙찰받고 싶은 욕심에 월세 금액으로만 입찰가를 뽑아낸 거죠. 낙찰받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천법원에서 미리 이제 1등부터 쫙 순서를 매겨놓고 네. 입찰자를 부를 때 제일 처음 불리는 사람이 낙찰자예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누굽니다가 아니라 입찰자 누구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부르는 사람이 낙찰자거든요. 네. 그럼 아직 낙찰자라고 호명도 안 했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서 그냥 법원 안에 소리를 질러버렸어. 쪽팔리게. 우와 이렇게요? 네, 그렇게 질렀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조사를 하고 자신 있게 했다라고 생각은 했겠죠.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안 되던 낙찰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낙찰이지? 내가 뭘 실수했지? 심지어는 얼마의 입찰서를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지금은 입찰서를 항상 사진 찍어 놓거든요. 수표랑 같이 놓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안 했어서 그때 생각하면 약 식은땀이 또 이렇게 아픈 또 시행착오의 낙찰 사례가 있었네요. 네,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답니다. 아이고 네. 얼마 전에 시장 조사하니까 5,900 나왔더라고 젠장.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지금 400만 원 오른 건가요? 400만 원 올랐다고 할 수 없죠. 지금 풀옵션에 올수리 하는데 그쵸. 한 7, 800 들어가니까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죠. 이 10년의 시세를 다 받지 않는 오피스텔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소행님이 첫 번째 인터뷰 하셨던 자료를 봤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5, 6년 전 자료죠. 5, 6년 전. 그때 그 소행님께서 갖고 있는 빚이 10억이고 네. 매달 이자가 3,400이 나간다라는 그 문구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거밖에 안 되지? 네. 지금은 빚이 얼마나 있으실까 또 궁금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지를 미리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네. 2배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빚이 20억. 네, 네. 경매를 시작하시면 빚이 20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네. 이자는 거의 비슷한 게 이때 당시 이자율하고 지금의 금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자는 비슷하게 나가요. 이자는 오히려 비슷해요? 네, 그때 당시에 한 7, 8% 정도의 이자로 지금은 3, 4%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빚에 대한 자세도 좀 달라진 게 제가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빚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100원짜리 하나 빌리면 네. 200원 갚아야 되거든. 제 신조가 그런데 네. 근데 경매를 딱 시작하면서 이건 남의 돈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게다가 금리까지 낮아진 마당에 네. 그때 당시에는 빌릴 때 8%잘 받으면 7%? 진짜 못 받네. 네, 심지어 좀 안 좋은 물건 받으면 대출을 잘 안 해줘서 네. 9%짜리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시작하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맞아요. 정부에서 대출 못 받게 하는 건 맞는 방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황에서 굳이 네. 내 돈을 갖다가 다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낮출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한 2배 이상 됐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대출은 그렇고 지금 단타로 이번에 싹 팔려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40%라고 했을 때 47, 28억 정도? 그러면 빚이 50억 정도? 아니 그건 팔려나갈 거예요. 없을 거예요. 곧 금방 없어지는 없을 빚이 거야. 28억이 있다. 예. 빚이 50억인 남자네요, 현재. 지금 이러시면 제 앞길을 막는 거지. 나 장가 가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빚지기 싫어서 맞아요. 시작을 못 하세요. 맞아요. 빚을 지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아시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빚을 잘 활용을 해야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빚지는 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음. 근데 동일한 가격을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만약에 같은 1억을 갖다가 세 군데 투자할 수 있는 것과 한 군데 투자하는 거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반드시 빚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금융권에서 대출 받아서 3.4% 5% 정도의 대출 받는 것과 또 그 대출 받을 신용이 안 되거나 그래서 8% 9%의 대출 받는 것은 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갖다가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것만 명확하면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10%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데 12% PPP PP 대출을 받아버리면 마이너스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서 대출 상품을 이용해도 이용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그게 계산이 힘들다, 계산이 어렵다, 갖고 와 해줄 네, 테니까. 홍삼사님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소행님. 단기로 투자한 빚이 28억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LTV가 40%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산 가치가 4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출 금액 자체가 28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7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가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40%로 묶여 네네네. 있잖아요. 40%를 다 받았을 때 47에 28, 네. 70억의 가치에 28억의 빚이 빚는 거죠. 70억.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측에서도 네. 그냥 대출해주진 않죠. 대출해주면 그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해 놓은 게 지금 40%고 나머지 60%의 자산 가치 아직 회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소개팅을 나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소개팅. 네. 주선자가 부동산 투자한다는 얘기를 미리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빚이 얼마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건물을 짓고 있을 텐데 네. 그때 그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28억 정도의 빚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얘기를 했어요. 28억이요.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아니 자산 가치를 말씀하셨으면. 맞아요. 그걸 얘기를 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만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자산 가치를 생각 안 하시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네요. 맞아요. 저 같으면 빚이 28억이라고 그러면 멋지시네요. 네. 저 지금 그 정도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빚은 저희가 정말 없는 돈에서 진짜 뭐 신용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은 아니라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건 위험한 네, 것 같고요. 해당되는 은행이나 아니면 대출해주는 측에서도 해당되는 물건의 담보 가치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많이 이제 제한을 걸어놓긴 했지만 제한을 걸어놓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금리가 만약에 앞으로 상승을 해서 15%, 20% 갔어라고 네. 한다면 모를까. 네. 지금 아직까지도 저금리인 상태고요.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저금리고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은행 측면에서는 합법적인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